살고 싶으면 도망쳐라. 그 집, 늙은이는 며느리의 간을 빼먹는 곰이오다. 사람들은 모두 혀를 차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빚더미 앉은 처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내와 혼례를 치르고 귀신이 나온다는 흉가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여인. 그녀가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흉측한 괴물이 아니라 제 더미 속에 묻힌 황금 받은 기회였는데, 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댓글을 남긴 모든 분들의 삶에 재물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극심한 흉년이 조선 팔도를 휩쓸고 지나간 해였습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대로 의원 노릇을 하며 덕을 쌓았던 김진사의 집안에도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김진사가 빚보증을 잘못 쓴 탓에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고 화병으로 자리에 눕자 약자의 살돈조차 없어 집안 꼬리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험상궂은 사내들이 김진사의 집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고을의 실세라 불리는 촌장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병석에 눈김 진사를 거칠게 밀치고는 얼마 남지 않은 세간살이에 붉은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수인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복의 김진사,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면 약주한 대로의 집과 딸년을 데려가야겠네. 김진사가 애원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말미를 주게, 내 딸. 혜란이가 산에 가서 약초를 캐오면 하수인은 말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시끄럽다. 촌장 어른께서 내 딸을 첩실로 드리겠다 하시니 영광인 줄 알아라. 하수인은 혜란의 고운 얼굴을 탐욕스럽게 훑어보며 장을 놓았습니다. 혜란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고 집안을 다시 일으키려면 막대한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헌화산에서 약초불이나 해서는 촌장의 고리대금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혜란의 머릿속에 장터 어에부터 있던 귀한 방문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죄부자 덱셋째 아들의 영혼과 혼례를 올릴 처녀를 구함. 3년을 버티는 자에게 가문의 전 재산을 물려줌. 부자. 굴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으나 동시에 가장 흉흉한 소문이 도는 집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슬아의 아들 셋마저 모두 요절하였고 그 집에 들어간 며느리들은 하나같이 미쳐서 도망치거나 쫓겨났다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안방마님인 최씨가 밤마다 며느리의 생간을 먹는 구미호라며 수근거렸습니다. 촌장의 놀이개가 되어 평생을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귀신이 나온다는 그 집으로 가겠다. 해라는 결심을 굳이 최부자 댁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은 마을 언덕 위에 웅장하게 서 있었으나 사람의 온기는커녕 음산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해란이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으나 눈빛이 사나운 여인 둘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최부자 댁에서 쫓겨난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비아냥거리며 계란에 앞길을 막았습니다. 얘야, 내가 제 발로 무덤에 들어가는구나. 그 늙은이가 어떤 요물인 줄 알고 가는 것이냐. 계란이 묵묵으로 일관하자 둘째 며느리가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린 억울하단다. 꽃다운 나이에 들어와 지극정성으로 시집살리를 했건만 서방님들이 죽자마자 폐물 몇 개 챙겼다고 도둑년 취급을 하며 내쫓더구나. 저 늙을른 피도 눈물도 메마른 야차 같은 할머니야. 그녀들의 목소리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공포보다 뺏기지 못한 재물에 대한 원망과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혜란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둘째 며느리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그 집 구조를 잘 안다. 내가 들어가서 안방 장롱 깊숙이 숨겨진 문서원만 가지고 나오라. 그러면 내 아비 빚도 갚아주고 목도 떼어주마. 혜란은 그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이들은 혜란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챙기지 못한 유산을 대신 훔쳐올 도구가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혜란은 단호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비키십시오. 저는 도둑질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혼례를 치르고 그 집의 주인이 되려 가는 것입니다. 전 며느리들이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좋은 말로 하니까 기어오르는구나. 내년이 사흘이나 버티나 두고 보자. 전 며느리들의 악담을 뒤로하고 혜란은 굳게 닫힌 소술 때문에 고리를 잡았습니다. 녹슨 쇠가 비명을 지르며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마당은 사람 허리만큼 자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휘귀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흉가라 불렀습니다. 헌화 의원 딸인 혜란의 눈은 달랐습니다.
잡초 덤불 사이사이 붉은 열매를 맺은 귀한 산삼잎과 어지간한 약방에서도 구하기 힘든 하수호 줄기가 얽혀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덕에 마당 전체가 거대한 약초밭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 눈에는 귀신, 나오는 흉가이나 내 눈에는 황금이 묻힌 보물 창고로구나. 헤라는 두려움을 떨치고 안으로 발을 내디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목숨을 건 일생일대의 승부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시작된 혼례는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잔칫날이라 하나 찾느니 하나 없고 횡당엔 매서운 칼바람만 휘몰아칠 뿐이었죠. 붉은 혼례복을 입은 헤란에 맞은 편에는 신랑 대신 싸늘한 위패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조차 귀신이 붙을까 두려워 멀찌감치에 서서 수근거릴 뿐 누구 하나 웃거나 떠드는 이가 없었습니다. 나이든 행랑의 건조한 외침에 따라 헤라는 죽은 남편의 위패를 향해 큰을 올렸습니다. 바닥에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와 온몸을 떨게 했습니다. 이것은 혼례가 아니라 차라리 제사에 가까웠습니다. 줄잔을 올리는 헤란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으나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의식을 마쳤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저주받은 집안의 며느리이자 얼굴도 모르는 귀신의 아내가 된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신방에 든 헤라는 촛불 하나의 의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죽은 이들의 통곡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오늘 밤 소문 속에 그 시어머니가 오실 것이다. 케라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말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그녀는 며느리의 간을 탐하는 요물이라 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케라는 이곳에 들어올 때 보았던 마당의 약초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루를 끄는 소름 끼친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신방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지방을 넘어 들어온 이는 치읓 같은 어둠보다 더 짙은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케라는 숨을 멈추고 상대를 응시했습니다. 그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머리부터 턱끝까지 하얀 무명천을 침감고 있어 눈동자 외에는 살가이라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명천 사이로 진물이 배어나와 역한 노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최부자댁의 안방마님 최 씨였습니다. 최 씨는 아무 말 없이 헤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슬 벌어는 장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촛불에 반사된 칼날이 섬뜩하게 번뜩였습니다. 갈라진 목소리가 붕대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너도 내 돈을 훔치러 들어왔느냐?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다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리는 쇠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최 씨는 칼끝을 헤란의 목에 겨누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아들들을 잡아먹고도 모자라. 이제는 며느리인 연들이 내 살점까지 뜯어먹으려 드는구나. 섞어져라. 내 손에 죽어 나가기 전에 당장이 집에서 나가란 말이다. 최 씨가 칼을 휘비르자 현란의 머리카락 끝이 잘려나갔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현란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당장이라도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이었습니다. 허나 의원의 딸로 자라며 수많은 환자를 보아온 헤란의 눈에 기한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칼을 쥐고 있는 시어머니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붕대 사이로 보이는 그 눈동자는 살기가 아닌 깊은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헤라는 그 떨림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해치려는 자의 손길이 아니라 벼란 끝에 몰린 짐승이 스스로를 보호하려 발어둥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게다가 진동하는 악취는 그녀의 얼굴, 상처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분은 사람 잡아먹는 괴물이 아니다. 그저 병매 시달려 상처 입은 가련한 병자일 뿐이구나. 케라는 떨리는 숨을 고르고 바닥에 짚었던 손에 힘을 주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겨눈 칼날을 피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계란이 말했습니다. 칼을 거두십시오. 어머니, 최 씨가 소리쳤습니다. 뭐라, 내년이 죽고 싶어. 환장한 개로구나. 헤란이 답했습니다. 죽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를 살리러 왔습니다. 당돌란 며느리의 답에 최 씨의 눈동자가 거세게 일렁했습니다. 허나에라는 물러서는커녕 한 발 더 다가서며 차분하면서도 서리빨 같은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붕대 속에 상처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밤마다 비명을 지르신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어머니를 구미호라 욕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시급히 치료해야 할 위중한 병자로 보일 따름이 옵니다. 최 씨가 소리쳤습니다.
닥쳐라. 내가 뭘 안다고 짓거리는 겠냐. 케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압니다. 의원의 딸로서 그리고 이제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저는 어머니의 흉터를 치료해 다시 세상 앞에 당당히 세워드리기 전에는 절대 이 집에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최 씨는 해란의 기세에 눌린 듯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돈을 달라, 예언하거나 살려달라, 비명을 지르던 전 며느리들과는 달랐습니다. 해란의 눈빛에는 탐욕도 공포도 없었습니다. 오직 의원으로서의 냉철함과 며느리로서의 결의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씨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은장도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케라는 떨어진 칼을 줍는 대신 시어머니의 진물은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붕대 너머로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기묘한 동거의 첫밤은 그렇게 깊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깊은 밤이었습니다. 고요하던 최부자 댁체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간싱싱한 간을 다오 내 속이 타 들어간다. 어서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은 그 소리에 잠들어 있던 하인들은 혼비 백산하여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생화범과 참모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갓 잡은 달 한 마리를 들고 안채문 앞에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한간의 흉흉한 소문대로였습니다. 저 안방만은 밤만 되면 흡사식인 귀로 돌변하여 산 짐승의 피와 살을 탐한다는 것이 사실인 듯 했습니다. 해란이 방문을 박차고 나왔을 때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기씨 마님께서 또 발작을 하십니다. 어서 이 달개배를 갈라가을 꺼내 드려야 합니다. 해란이 소리쳤습니다. 멈추시오. 해란이을 퍼런 호통의 행랑하범이 움찔하며 물러섰습니다. 해란은 달 들고는 안방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방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최 씨는 이불을 쥐어뜨으며 바닥을 뒹굴고 있었고 붕대 사이로 흘러나온 짓물과 땀이 범벅되어 악취를 풍겼습니다. 그녀는 해란을 보자마자 핏발선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내놓아라. 뱃속에 불덩이가 들어앉았다. 차라리 날 죽여다오. 케라는 침착하게 시어머니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것은 허기짐이 아니었습니다. 위장이 찢어지는 듯 단증과 온몸을 태우는 화독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케란이 잽싸게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맥을 보니 맥박은 조급하고 위장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이가 다 빠지고 위장이 망가진 분께 날고기를 먹였다간 필시급사를 맞을 턱안을 내오라 함은 식욕이 아니라 뱃속에 끔찍한 열기를 식혀줄 냉기를 원함이라 해라는 즉시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당장이 달은 놔주고 부엌에 불을 집시오. 그리고 내가 올 때 캐왔던 약초 보다리를 가져오시오. 해라는 부엌으로 들어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녀는 칼을 들어 우금영 시절이라돈을 얹어 구한 귀한 소고기 살코기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씹을 필요도 없을 만큼 잘게 다진 고기에 마당에서 컨하수호와 화기를 갈라앉히는 치자 우린물을 섞었습니다. 고기의 비린내는 없애고 약초의 한함과 서늘한 기운을 불어넣는 해란의 손놀림은 마치 신들린 무당의 춤사위와도 같았습니다. 얼마 후 해란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단국한 그릇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맑은 국물 위에는 부드러운 고기, 완자가 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여전히 고통에 몸부림치며 그릇을 쳐내려 했습니다. 케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용의관보다 더 귀한 약선입니다. 이것을 드셔야 뱃속에 불이 꺼집니다. 딱 한 입만 드셔보십시오. 케란은 단호하게 시어머니의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숟가락을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최 씨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다 해란의 강단 있는 눈빛에 압도되어 마지못해 입을 벌렸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서늘한 기운을 품은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기하게도 펄펄 끓던데 속의 열기가 씻은 듯 가라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드러운 완자는 씹을 새도 없이 녹아내려 허기진 속을 달래주니 최 씨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떠먹여주는 국을 체면도 잊은 채 허겁지겁 받아 넘겼다.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자 최 씨의 거친 호흡이 잦아들고 찡그렸던 미간이 펴졌습니다. 해란이 물수건으로 시어머니의 입가를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으십니까? 최 씨는 대답 대신 멍하니 해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며느리들은 자신을 괴물 취급하며 도망가기에 바빴지 이토록 정성스럽게 자신의 고통을 들여다봐 준 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정을 되찾고 잠이 들자 캐라는 방 한 구석에 놓인 약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복용해 오던 탕, 약거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처방했다는 화상에 좋다는 명약이었습니다. 캐라는 찌꺼기를 코끝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약초 특유의 쌉싸름한 향 뒤로 혀끝을 마비시키는 듯한 비릿하고 매쾌한 냄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비산이 아닌가. 마비산이라 함은 본디 짐승을 잡을 때 쓰는 독초 가루였습니다. 아주 미량을 쓰면 통증을 잊게 하는 약이되나 장기간 복용하면 사지가 뒤틀리고 정신이 혼미해지며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살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무서운 극약이었죠. 누군가 시어머니의 병을 고친 척하며 서서히 그녀를 죽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캐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어머니가 미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미치게 만든 것이었구나. 캐란은 약탕기를 내려놓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집안에 숨어있는 쥐새끼를 잡을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 밤 헤라는 곤히 잠든 척하다가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이었지만 안채 뒤편의 부엌에서는 기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밤참과 탕을 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테라는 숨소리를 죽이고 부엌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부엌에는 10년 넘게 이 집의 부엌 살림을 도맡아 온 참모가 홀로 약당기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풍경이었으나 참모의 행동은 어딘가 수상쩍었습니다. 그녀는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밖의 동태를 살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참모가 품속에서 누런 종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끓고 있는 약기의 정체불명의 하얀 다루를 털어 넣으려 했습니다. 헤란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멈추시오. 기겁한 참모가 들고 있던 약봉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계란이 뒷박질하여 바닥에 흩어진 가루를 찍어 맛을 보니 혀끝이 찌릿하게 마비되는 것이 의심할 여지 없는 마비산이었습니다. 참모가 사시무 떨듯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기씨, 저는 그저 몸에 좋다는 가루를 헤란이 호통쳤습니다. 몸에 좋은 가루, 이것은 사냥꾼들이 멧돼지를 잡을 때 쓰는 독초가 아닙니까? 감히 드시는 탕의 독을 타다니 내가 정령 제정신입니까? 헤라니을 벌통해 참모는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아기씨, 헤란이 물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 집에 녹을 먹는 자가 주인을 헤할리는 일은 없고 대체 누가 시킨 짓입니까?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당장 관화에 넘겨 내 놈의 곤장을 치게 할 것입니다. 관하라는 말에 사색이 된 참모는 덜덜 떨며 자백했습니다. 쫓겨나신 작은 마님들이 시켰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며칠 전 대문 밖에서 헤란을 회유하려던 전 며느리들, 즉 헤란의 형님벌 되는 이들이 사주한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야 유산이라도 챙길 수 있다며 저에게 열량을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돈이 탐나서 헤라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사람의 목숨을 흥정하는 꼴이라니 헤라는 차가운 눈으로 참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관에 넘기고 싶었으나 지금은 시어머니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또한 섣불리 관하를 끌어들였다가는 도리어 전 며느리들의 모함에 휘말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노릇이었습니다. 계란이 명령했습니다. 당장 짐을 싸서이 집을 나가시오.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시오. 만약에 이 일을 입 밖에 냈다가는 내가 직접 독초를 달려 내 입에 들이부을 것입니다. 참모는 몇 번이나 절을 하고는 도망치듯 부엌을 빠져나갔습니다. 헤라는 독이 든 약탕기를 통째로 들어 속에 쏟아버렸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를 갉아먹던 저주의 연기였습니다. 케라는 다시 깨끗한 물을 깃고 자신이 직접 가져온 약초를 꺼냈습니다. 화독을 풀어주는 그 은화와 기력을 보호하는 환기를 듬뿍 넣고 부채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지만 헤라는 쉬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전 헤라는 가타린 탕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씨는 여전히 끙끙 앓으며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케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입니다.
최신는 혜란이 내미는 사바울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동안 먹었던 약들이 자신을 더 아프게 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가 쉰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또 무슨 독을 탔느냐? 내 속을 아주 태워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지. 케란은 대답 대신 당약을 한 모금 먼저 마셨습니다. 케란이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마셨습니다. 독이 있다면 제가 먼저 죽겠지요. 이것은 며느리가 올리는 밥상이자 의원이 올리는 처방입니다. 믿고 드십시오. 헤란의 당당한 태도의 출신은 탕야. 그릇을 받아 단숨에 들켰습니다. 쓴맛 뒤에 은은한 단맛이 감돌고 무엇보다 목을 넘기자 뱃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간 그녀를 괴롭히던 구역질과 현기증이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최 씨는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계란을 뚫어지라 응시했습니다. 지난밤의 음식 그리고 오늘의 당약, 이 어린 며느리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간을 탐한다는 요물 같은 자신을 마치 귀한 병자 다루듯 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물었습니다. 너는 겁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미친 것이냐? 케란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몫을 하러 온 것입니다. 이제 좀 주무십시오. 문 밖은 제가 지킬 것입니다. 케란이 이불을 덮어주자 최 씨는 실로 오랜만에 깊은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붕대감은 얼굴 위로 희미한 안도가 스친이 독이 빠져나간 자리에 신뢰라는 새살이 돋아나는 담이었습니다. 독초를 끊고 헤라의 약선 요리를 먹은 지보름이 지나자 최 씨는 몰라보게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썩어 들어가던 얼굴에 진물이 멈추고 새살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자 깨라는 이제 집안 곳곳을 좀 먹고 있는 또 다른 병폐를 돌려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바로 주인 없는 틈을 타 재배를 불리는 하인들과 마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헤라는 인기척을 느끼고 조용히 대척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있는 곳 문이 열려 있었고 희미한 등불 아래 그림자, 역회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마른 바가와 건장한 머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쌀가마니를 어깨에 짊어지고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른 바가가 낄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영감 이번 달에는 좀 과한 것 아닙니까? 마님이 아시게 되면 그러자 옆에 있던 머음이 대고했습니다. 이놈아 마님은 오늘 내일 하는 송장이나 다름없다. 새 면을 쉬고 들어온 대집도 약시중 드느라 정신이 없는데 누가 안단 말이냐. 쌀 썩혀서 버리느니 우리가 챙기는 게 남는 장사지. 바가가 쌀가마니를 술에 실으려던 찰나였습니다. 그 쌀가마니 제자리에 내려놓으시게 서늘한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날아들었습니다. 바가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케란이 촛불 하나를 들고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겨울 밤바다보다 차가웠습니다. 각가는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상대가 애뜬 며느리임을 확인하고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바가가 거들먹거렸습니다. 아이고, 작은 아기씨 아니십니까? 밤바람이 찬데 어찌 나오셨습니까? 이것은 쥐가 파먹을까봐 잠시 옮겨 두려는 것입니다. 헤란이 일갈했습니다. 쥐가 파먹는 것이 아니라 자네 같은 쥐새끼들이 훔쳐가는 것이겠지. 바가의 얼굴이 부르락해졌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기씨, 이 집 살림은 제가 10년 넘게 도맡아 했습니다. 안방에서 바느질이나 하시는 아여자가 바깥에 참견하시면 곤란합니다. 어서 들어가 주무시지요. 그는 헤란을 무시하고 다시 수레를 끌려 했습니다. 그 순간 케란이 품에서 두툼한 책자 하나를 꺼내 마루 위에 툭 던졌습니다. 낡은 장부였습니다. 케란이 말했습니다. 들어가 자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자네일세. 그것도 감옥에서 말이지. 바가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것은 헤란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닷새간 내가 밤을 새워 자네가 쓴 장부를 검토해 보았네. 작년 추수 때 들어온 쌀이 300석인데 장부에는 200석이라 적혀 있더군요. 나머지 100석은 다 어디로 갔는가? 쥐가 100석이나 먹어치웠단 말인가? 바가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헤라는 멈추지 않고 주판을 가져와 탁탁 흉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장농들에게 거은 도지도 가관이더군요. 오를 걷어놓고 장부에는 3알만 받았다고 적어놨지. 그 체인 은화 50. 자네가 촌장에게 뒷돈으로 바치고 기방에서 탕지한 것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케란의 입에서 샘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바가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저 시어머니 병수발이나 드는 얌전한 며느리인 줄 알았더니 의술뿐만 아니라 센법에도 능통한 그야말로 무서운 살림꾼이었습니다.
케라는 의원인 아버지를 도우며 약재상의 복잡한 셈을 도맡아 해 왔기에 허술하게 조작된 장보 따위는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변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잠시 착각하여 헤란이 차갑게 끊었습니다. 변명은 관에 가서 사도 앞에서 할게.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자네를 횡령죄로 고발할 것이네. 박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계란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관에 끌려가면 곤장을 맞는 것은 물론이요. 그동안 모은 재산까지 몰수당하고 노비로 전락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박아가 빌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살려 주십시오. 아기씨, 주변에 있던들도 덩달아 납작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케라는 그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없다. 허나 기회는 주겠네. 헤란의 말에 박아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헤란이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횡령한 돈과 쌀 안에 모두 채워 넣게. 만약 쌀 한 토이라도 된다면 그 즉시 관하로 넘길 것이야. 또한 앞으로 자네가 받는 삭세 절반을 제하여 이 집안의 빚을 갚는 데 쓰겠네. 싫으면 지금 당장 포조를 부르겠네. 박아가 감지덕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뼈가 부서지도록 일에서 채워 넣겠습니다. 그날 이후 최부자 대개의 기강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인들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새며느리에 눈치를 보며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였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쟤는 돈구멍이 막히자 기울어가던 집안의 살림이 눈에 띄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에서의 모든 소란을 듣고 있던 최 씨는 벽에 기대앉아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독한 년내 아들 셋을 합친 것보다 더 야무지구나. 시어머니는 비로소 안심하고 깊은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이 저주받은 집안을 지킬 진짜 주인이 나타났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란이 최부자 댁에 들어온 지 어느덧 탈포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집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으니 흉가라 불리던 저택마당은 말끔해졌고 하인들의 얼굴엔 화색이 돌았으며 곳간은 햇살로 가득 찼습니다. 허나 큰 변화는 안방이었으니 케란이 조심스의 시어머니의 마지막 궁대를 불어내자 퀴퀴큐 노린내는 온데 간데 없고 은은한 약초 형만이 방 안을 감돌았습니다. 케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헤란이 건네는 거울을 받아든 최 씨의 손이 바르르 떨렸다. 지난 수년간 그녀는 거울을 멀리했습니다. 거울 속 형상이 사람이 아닌 진물, 흐르는 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최 씨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물론 화상의 흔적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붉은 흉터는 여전히 남아스데라네. 정성 어린 연고와 분칠 덕에 흉측하기는커녕 마치 훈장처럼 위험있어 보였습니다. 썩어 들어갔던 살점은 깨끗한 새살로 채워져 있었고 무엇보다 눈동자에 서여 있던 광기와 도끼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괴물이 아닌 고단한 세월을 견뎌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뺨을 얼루만졌습니다. 내 얼굴이 사람받구나. 정말 사람받아. 헤란이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본래 고우신 분입니다. 그동안 마음의 병이 몸을 갉아먹고 있었을 뿐입니다. 최 씨는 거울을 내려놓고 헤란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돈을 노리고 들어왔던 수많은 며느리들, 그리고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친척들. 허나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썩은 살을 돌려내고 독을 막아내고 도둑 맞던 재산을 지켜냈습니다. 최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최 씨가 불렀습니다. 그러나 케란이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최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들을 잡아먹은 구미호라 욕하더구나. 너도 그 소문을 듣고 왔겠지. 10년 전 그 드날 밤 원인 모를 부위 사랑채를 덮쳤다. 나는 자식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기 속으로 뛰어들었지. 이 얼굴의 흉터는 내 아들들을 끄집어 내려다 생긴 화상이다. 최 씨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잠겼습니다. 허나 나는 어미로서 자격이 없다.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아이들은 모두 재더미가 되어 있었지. 특히 막내 서방이 된 그 아이는 고작 15였다. 여인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장가도 못 가보고 죽은 것이 평생의 한이 되어 내 이렇게 미친 척하고 영혼식이라도 올려준 게다. 그것은 관기가 아니라 자식을 지키지 못한 어미의 피 끓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밤마다 짐승처럼 울부짖은 것은 식인 본능이 아니라 앞서 보낸 자식들을 부르는 어미의 피 끓는 통곡이었습니다. 케란은 묵묵히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케란이 위로했습니다. 어머니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불 속에서도 자식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흉터는 죄의 악인이 아니라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이 남긴 흔적입니다. 서방님께서도 하늘에서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케란의 따뜻한 위로에 최 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묵은 능어리가 헤란의 손길 아래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오열하던 최 씨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장롱 깊숙한 곳 이중으로 잠겨있던 자기함을 꺼내왔습니다. 바꿔라. 최 씨가 함을 열자 그 안에는 묵직한 인장과 집문서 그리고 막대한 전답의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 부자 댁의 모든 권력이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케란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과분합니다. 최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아들들도 내 형제들도 지키지 못한 내 집을 내가 지켜냈다. 너는 내 며느리이자 내 딸이고이 집안의 유일한 주인이다. 최 씨는 헤란의 손에 인장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 집의 대방이다. 나는 늙고 지쳤으니 내가 나를 대신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다오. 케란은 손에 쥐어진 인장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한 여인의 믿음과 핏줄보다 진한 연대의 무게였습니다. 헤라는 인장을 가슴에 품고 시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이 집안을 조선제일가는 명가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어머니께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두 여인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그것은 고부간의 예의를 넘어선 생사를 함께할 동지로서의 맹세였습니다. 방 밖에서는 봄을 알리는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으나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는 이 평화를 깨뜨리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뺏겼다고 생각한 전 며느리들과 촌장이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촌장이 씨의 사랑방에는 연일 고성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최부자 마름과 결탁하여 10수년간 뒷돈을 챙겨오던 촌장의 돈줄이 하루 아침에 끊겼기 때문입니다. 재수옴부련이 별 해견이 들어와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구나. 촌장은 곰방대를 재떨리에 거칠게 털어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앞에는 최부자대에서 쫓겨난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초조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들 역시 촌장에게 빚을 지고 있었고 최 씨가 죽으면 유산을 챙겨 갚기로 약조한 상태였습니다. 허나 헤란이 실권을 잡으면서 그 계획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징징거렸습니다. 촌장 어른 이대로 두고만 보실 겁니까? 그 앙큼한 년이 시어머니를 삶아 먹었는지 구워 먹었는지 이제는 아이 안방마님 행세를 하며 저희를 문전박대합니다. 둘째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 그 늙은이의 병도 거의 다 고쳤다 합니다. 이대로라면 유산은커녕 한 푼 못 건지게 생겼습니다. 두 며느리가 징징거리는 소리에 촌장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고울의 이권을 주무르며 잔뼈가 굵은 능구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 몇 푼을 잃는 것이 아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케란이 장부를 뒤져 자신의 비리까지 캐내관에 고발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독한 년 기어이네 밥그릇을 걷어차겠다 이거지. 촌장은 서랍에서 기름병 하나를 꺼내 닦자 위에 쿵 내려놓았습니다. 끈적한 기름 냄새가 방안을 메웠습니다. 촌장이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다. 판을 새로 짜야지. 첫째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짭니까? 촌장이 되물었습니다. 최 씨 그늙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엇이더냐? 둘째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그야 불이지요. 10년 전 화매 반쯤 실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촌장은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 불이다. 귀신 들린 집에 또다시 불이 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자다가 몽땅 타 죽었다고 하면 누가 의심하겠느냐. 그저 저주받은 집안이라 현아차겠지. 전 며느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렀습니다. 재산을 뺏는 것과 사람을 태워 죽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첫째 며느리가 떨며 물었습니다. 설마 진짜 불을 지르시겠다는 겁니까? 촌장이 답했습니다. 겁낼 것 없다. 곡간과 사랑채는 남겨둘 것이다. 오직 두여 편내가 자는 안채만 태우면 된다. 그들이 죽고 나면 며느리인 너희가 유일한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때 가서 땅 문서를 팔아 내 빚을 갚으면 서로 좋은 일 아니냐. 탐욕은 공포를 이기는 법입니다. 장속자라는 말에 두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도끼로 번들거렸습니다. 촌장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하수인 칠성이를 불렀습니다. 칠성은 돈만 주면 사람도 패고 집도 부수는 동네의 왈패였습니다. 촌장이 명령했습니다. 오늘 밤 최부자 댁체에 불을 놓아라.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쥐새끼한 말이 못 빠져나오게 해야 한다. 칠성이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요. 헌데 착수금은 주셔야 손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칠성이 손을 빗습니다. 촌장은 인상을 찌푸리며 전 며느리들을 쳐다봤습니다. 나는 기름을 댔으니 삭은 너희가 내거라. 첫째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돈이 어디 있다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에 꽂고 있던 옥녀를 뽑았습니다. 시집 때 예물로 받은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귀중품이었습니다. 이거면 되겠느냐. 꽤 값나가는 물건이다. 칠성은 비녀를 받아들고 이빨로 깨물어 보더니 급한 듯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정도면 송장 치우는 값까지 쳐드립죠. 걱정 마십시오. 칠성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방 안에 남은 셋은 서로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공범이 된 자들의 무거운 침묵 위로 불길한 바람소리만 윙윙거릴 뿐이었죠. 그날 밤은 유난히 달도 없고 바람이 거친 담이었습니다. 최부자 대간체에서는 혜란과 최가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혜란이 정성껏 달린 약 덕분에 최신는 모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검은 드림자가 안차의 담벼락을 넘어 마당으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칠성이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솜씨로 안방 문고리에 숟가락을 꽂아 밖에 서서 열 수 없게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준비해온 기름통을 열어 문창오지와 기둥 주변에 콸콸 쏟아 부었습니다. 매쾌한 기름 냄새가 바람을 다고졌으나 깊이 잠든 두 여인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칠성은 품에서 부시도를 꺼내 부딪혔습니다. 잘 가시오 마님들 저은 가서 부자로 사시오. 불똥이 기름 먹은 창호지에 튀는 순간 화마는 기다렸다는 듯 혀를 날름거리며 벽을 타고 올랐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뒤늦게 타는 냄새를 맡은 행랑하범이 소리를 질렀으나 불길은 이미 손쓸 수 없을 만큼 거대해져 안채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붉은 불길이 밤하늘을 대나처럼 환하게 밝혔고 그 열기는 잠들어 있던 두 여인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코와 입을 막아오자 헤라는 콜록거리며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보인 것은 지옥되었습니다. 자방이 붉은 혀를 날름거리는 불길로 포위되어 있었고 천장의 석계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불리아케라는 본능적으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세차게 흔들었으나 밖에서 단단히 고정된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가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살을 태울 듯이 밀려왔습니다. 혜란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십시오. 불입니다. 허나 최능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이불 위에 멍하니 앉아 타오르는 불길을 넉간 사람처럼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최 씨의 눈동자는 지금의 불이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사랑하는 아들들이 다 죽어가던 그날의 참혹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웅걸거렸습니다. 아가 내 새끼들아. 뜨겁지. 어미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최 씨는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젓습니다. 과거의 망령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옛 기억이 되살아나 혹시 나간 것일까. 최 씨의 몸은 돌처럼 굳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란이 외쳤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혜란은 급한 대로 옆에 있던 묵직한 목침을 들어 문살을 내리쳤습니다. 불에 타 약해진 문살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습니다. 혜란은 뚫린 구멍으로 몸을 날려 팻마루로 굴러나왔습니다. 신선한 밤길을 마시자 살 것 같았습니다. 케란의 품속에는 시어머니가 막혔던 가문의 옥인장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인장만 있으면 혜란은 최부자 댁에 모든 전답과 재산을 처분하여 평생을 호위호식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집이 불타고 시어머니가 죽는다 한들 법도상 며느린 그녀가 유일한 상속자였죠. 순간 혜란의 발이 멈췄습니다. 눈앞엔 안전한 마당이요. 등 뒤엔 맹렬한 화마가 입을 벌리고 있으니 저 불구덩이 속으로 다시 뛰어든 것은 제 목숨을 내던지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공포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냥 도망칠까? 어차피 어머니는 살려는지조차 없으셔. 내가 들어간다고 구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 짧은 찰나였으나 죽음의 공포와 재물의 유혹이 혜란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혜란의 귀가에 방금 전 시어머니가 웅걸거리던 말이 맴돌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린 며느리인 자신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열어준 여인, 그녀를 버리고 혼자 살아남는다면 혜란 역시 평생을 죄책감이라는 지옥굴 속에서 살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혜란은 품에 있던 녹인장을 마루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돌덩이가 사람보다 중할 수는 없다. 혜란은 마루 한 구석에 놓인 물독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물이 반쯤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덮고 나왔던 비단, 이불을 물독에 처박아 흠뻑 적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을 적시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혜란은 물에 젖어 무거워진 이불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다시 끓어오르는 불길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를 익히는 열기가 이불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방 안은 이미 연기로 가득 차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혜란은 바닥을 기어 시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최 씨는 여전히 불길을 바라보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혜란이 불렀습니다. 어머니 현란이 어깨를 흔들었으나 최 씨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내 새끼들 구해야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 최 씨는 과거의 기억에 갇혀 자신도 함께 타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둘 다 죽을 판이었습니다. 혜란은 젖먹던 힘을 다해 시어머니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방 안을 울렸습니다. 최 씨의 고개가 돌아갔고 멍하던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혜란은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다시피 하여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 눈을 보십시오. 저 불은 가짜입니다. 10년 전에 불이 아니란 날입니다. 지금 어머니 곁에 있는 건 죽은 아드님이 아니라 저 혜란입니다. 제가 왔습니다. 살아서 나가야 복수도 하고 저놈들도 잡을 것 아닙니까? 혜란이라는 이름, 그리고 복수라는 단어가 최 씨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최 씨는 그제야 겁묻은 얼굴로 자신을 노려보는 며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혜란이 소리쳤습니다. 예, 제가 업을 테니 저를 꽉 잡으십시오. 그때 천장의 대들보가 무너지며 불덩이가 떨어졌습니다. 혜란은 젖은 이불을 활짝 펼쳐 시어머니와 자신을 감쌌습니다. 니다. 혜란은 시어머니를 부축하여 부서진 문틈으로 돌진했습니다. 불길이 마치 악귀처럼 그들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으나 혜란의 기세가 더 빨랐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한 몸처럼 부둥켜 안고 마루를 지나 불타는 기둥이 무너지는 찰나마당 흙바닥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 뒤로 안채의 지붕이 괴음을 내며 와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밤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흙바닥을 뒹군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혜란의 옷은 그을리고 머리카락은 탔으나 그녀의 품에 안긴 시어머니는 무사했습니다. 최 씨는 무너진 집과 살아있는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10년 전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으나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지옥불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현란에 검게 그을린 뺨을 어루 만졌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구나. 못난 늙은이를 혜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혜란은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며 불타는 집을 등지고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화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불을 지른 자들을 찾아내어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최부자 대기 안채가 거대한 불기둥이 되어 닿오르자 말 사람들이 하나둘 물동이를 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어둠 속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촌장과 전 며느리들도 슬그머니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불길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는 이내 표정을 싹 바꾸고 통곡을 하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불쌍해서 어찌 앓고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거짓 눈물을 찍어내며 짐짓 슬퍼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촌장 역시 혀를 차며 바람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째귀신 들린 질이라더니 결국 사단이 났구먼. 저 불길을 보니 안에 있는 사람들은 뼈도 못 추였겠어. 그때였습니다. 무너진 안채 검은 연기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검으로 뒤범벅이 되었지만 두 눈만은 형하게 빛나는 혜란과 최 씨였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귀신이라도 돈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것들이 촌장의 입에 물려있던 군방대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죽었어야 할 사람들이 멀쩡히 걸어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황도 잠시 촌장은 재빨리 누나를 굴렸습니다. 산 사람은 어떻게든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는 군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것 보시오. 세면을 난 년이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시어머니를 죽이려 불을 지르고 나오는구만. 저런 천하의 페리운나를 보았나. 전 며느리들도 덩달아 악을 썼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불쌍한 어머님을 전연히 꼬드겨 죽이려 한 것입니다. 여봐라, 저 방화범을 당장 멍석말이하라.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계란을 의심스런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계란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 차가운 식은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돌쇠야 끌고 오너라. 계란의 호령이 떨어지자 어둠 속에서 건장한 머음 돌쇠가 밧줄에 꽁꽁 묶인 산내 하나를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불을 지르고 도주하던 칠성은 계란이 미리 매복시켜둔 머음들에게 덜미가 잡혀 끌려왔습니다. 칠성이 발버둥쳤습니다. 이거 놓지 못해. 계란은 다가가 칠성의 품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꺼내어 첫째 며느리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불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온녀였습니다. 형님, 이 비녀가 낯이 익지 않으십니까? 형님이 시집 때 예물을 받으셨다던 그 귀한 비녀가 어찌하여 이 방화범놈의 품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첫째 며느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왜 거기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저놈이 훔친 게야. 해란이 칠성을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훔쳤다. 칠성가, 내가 말해보거라. 훔친 것이냐 아니면 받은 것이냐. 겁에 질린 칠성은 촌장과 며느리들 쪽을 보며 다급히 외쳤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시켰소. 안채에 불만 질러주면 이 비녀도 주고 논도 떼어준다 했단 말이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요. 군중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촌장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으나 헤라는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발치에 떨어져 있던 찌그러진 양철통을 걷어찼습니다. 칠성이 기름을 담아왔던 통이었습니다. 헤란이 촌장을 주궁했습니다. 그리고 촌장 얼른이 기름통 밑바닥을 보십시오. 관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군요. 이것은 관아에 납품되는 관용 기름통이 아닙니까? 고에서 이걸 빼돌릴 수 있는 사람이 촌장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자 촌장과 전 며느리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마을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출도한 사도와 포졸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사도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사또의 등장에 촌장은 널쭉 엎드리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사또 억울합니다. 저 며느리 인연이 미친 시어머니를 앞세워 저희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저 최씨 노인네는 구미호라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때 해란의 부축을 받은 최씨가 사람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좌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흉한 괴물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비록 화상의 흔적은 있으나 서리빨 같은 위험이 설린 노마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계란의 치료와 단장 덕분에 더는 숨어 지낼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는 꽃찬 자세로 사도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지난 10년간 묵혀왔던 울분과 가문을 지키려는 가장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월선이요. 고을의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최부자, 대개 안주인이란 말이요. 저 작자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내 집에 불을 지르고 나와 내 며느리를 태워 죽이려 하였소. 최 씨는 손가락으로 촌장과 전 며느리들을 가르쳤습니다. 내 며느리 혜란이가 찾아낸 증거가 여기 있고 산증이인 내가 여기 살아 있어. 내 아들들을 욕보이고 내 집을 재더미로 만든 저 파렴치한 놈들을 당장 하옥시켜 주시오.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저들의 죄를 물을 것이요. 말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곰이 오라 불리던 노파는 온데간데 없고 불길 속에서 살아 돌아온 당당한 여장부가 서 있었습니다. 사또는 칠성의 자백과 증거물들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방화범들과 사주한 자들을 포박하라. 존장이 빌었습니다. 똑 억울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포졸들이 달려들어 촌장과 전 며느리들에게 오라를 지웠습니다. 그들은 끌려가면서도 서로 내 탓이라며 추악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혜란과 최 씨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은 집을 태웠으나 그들의 썩은 과거와 악연들까지 모두 태워 버린 셈이었습니다. 재더미 위에서 두 여인은 비로소 완전한 승기를 잡았습니다. 관아의 반결은 서리빨처럼 단호했습니다.
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백성을 착취하고 방화를 사주한 촌장과 탐욕에 눈이 멀어시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전 며느리들에게 엄벌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곤장 100대를 맞고 관하에 노비로 귀속되었으며 그들이 가진 전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또는 촌장의 비밀 곳간을 열어 그간 착한 재물을 피해자인 최씨 가문에 배상토록 명했습니다. 헤라는 그중 일부를 떼어 친정 김진사의 빚을 모두 청산하니 빚보증의 굴레를 벗은 김진사는 딸의 지극한 효심에 힘입어 병석을 털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자 말의 본이기는 천지개벽한 득기였습니다. 사람들은 10년 동안 최 씨를 구미호라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졌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괴물이 아니라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가련한 어미이자 억울한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쳤지. 저런 분을 두고 마녀라니. 죄를 어찌 갚을고 말을 사람들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힘을 모았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장정들은 산에서 튼튼한 소나무를 베어왔고 안악들은 흙을 개고 기와를 알랐습니다. 불타버린 흉가터 위에는 마을 사람들의 땀과 정성이 들어간 새 집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전의 음산한 저택이 아니라 햇살이 잘 드는 크고 웅장한 기와집이었습니다. 1년 뒤 최부자 댁은 최간의 약방이라는 현판을 걸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케라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의술과 자신의 약선 요리 비법을 합쳐 병자들을 돌보았고 건강을 되찾은 최신는 뛰어난 수완으로 약재 유통을 도맡았습니다. 계란의 신통한 의술과 최 씨의 정직한 상술이 합쳐지자 약방은 문전성 시를 이루었습니다. 최간의 며느리가 지어준 약을 먹고 다 죽어가던 내 아들이 살아났소. 죄마님이 파는 약재는 믿고 살 수 있지. 소문은 천리 박한양까지 퍼져 나갔고 두 여인이 벌어들이는 돈은 쌀가마니가 아니라 하얗는 자로 쌓여갔습니다. 흉가라 불리던 집은 이제 황금이 굴러 들어오는 명당이 되었고 해란과 최 씨는 고을 제일 가는 천석군이 되었습니다. 어느 해 화창한 봄날 오후 계란과 최 씨는 널찍한 대척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당개는 예전에 무성했던 잡초 대신 해란이 심은 귀한 약초들이 향긋한 내을 풍기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차잔을 내려놓으며 해란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흉터가 옅어진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붕대로 감출 필요 없이 온화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최 씨가 불렀습니다. 해란아. 해란이 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느냐. 집에 들어오면 시어미가 며느리 간을 쏙 빼먹는다고. 해란이 능청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그랬어. 저도 제 간을 지키느라 혼났습니다. 최 씨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헌데 지나고 보니 간을 빼먹힌 건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미인 내가 아니더냐. 내가 내 마음을 아주 속아버렸으니 말이다. 게다가 곡간 열쇠며 인장이며 다 내 자체되었으니 진짜 구미호는 내가 아니라 너였구나. 최 씨의 농담에 계란은 눈을 반달처럼 휘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여우가 아니라 복을 물어오는 복덩이 여우입니다. 제게 간을 내주신 덕분에 곡간이 꽉 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도 저에게 꽉 잡혀 사셔야 합니다. 최 씨가 답했습니다. 암고 말고 내 남은 생은 우리 복덩이 며느리 치마포 붙잡고 호강이나 하며 살려다. 두 여인의 유쾌한 웃음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편견과 탐욕의 불길을 넘어선 고부의 연대는 그 어떤 보석보다 단단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더라고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남들이 공포라 피하는 위기 속에서도 본질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인생 역전의 황금 열쇠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실력과 진심에서 나왔습니다. 탐욕의 눈먼 자는 제꾀에 넘어가 파멸하지만 신의로 뭉친 동업은 반드시 천석군의 부귀 영화를 아는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